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가로축의 값과 세로축으로부터의 높이를 함께 사용하면 어느 점이든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를 처음 고안한 사람이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코지토 얼고 숨은 데카르트 유명한 명언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과학에 적용시켜 나는 검사한다, 그래서 과학을 한다로 변형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에서 미래의 선생님들에게 과학 내용과 함께 과학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 전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칙, 즉 과학이라는 게임을 수행하는 법칙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과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에 대한 탐구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축적된 지식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과학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된 요소는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로부터 얻어진 지식입니다. 또한 과학의 지식 체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봉고 드럼 연주를 즐기고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싫어하였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로스 앨러무스 기지에서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는 동안 원자폭탄 폭발 순간을 직접 보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는 자외선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유리는 자외선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신의 자동차 앞좌석에 앉아 원폭 실험을 직접 구경한 분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는 앞선 세대의 경험을 후손에게 전달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유용한 생각들도 많이 축적되었지만 이상하고 괴팍한 믿음과 편견도 수없이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것이 진정 올바른 것인지 의심하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직접 경험을 통해 재발견하는 것, 전해 내려오는 과거의 경험을 믿지 않고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파인만은 과학을 옛날부터 내려온 경험을 믿지 않고 새롭게 직접 경험으로 재확인함으로써 얻게 된 가치 있는 발견의 결과로 정의합니다. 우리도 학습하는 동안 강의나 책의 내용이 정말 옳은지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봅시다. 전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확인하여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또 사용됨으로써 우리 인류는 많은 과학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평평하다고 생각해왔던 지구의 두 점에서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지구의 크기를 직접 구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도넛 모양의 물체는 블랙홀입니다. 2019년 봄에 발표된 이 사진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로 그 반지름이 태양 지구 거리의 130배에 해당합니다. 이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의 8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에서 관측한 정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블랙홀 사진의 아래쪽에는 칠레와 남극에 설치됐던 망원경입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모습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라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과학의 결과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크기에서부터 블랙홀의 모습까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주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학의 가치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에서 찾지만 파인만은 발견의 즐거움을 과학의 중요한 가치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또 하나의 가치는
지적 쾌감이라고 부르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적 쾌감을 독서나 배움을 통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사고함으로써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과학에 종사하면서 얻기도 합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의 시인들이나 몽상가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것들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상상력이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과학하는 즐거움, 발견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과학은 지식 체계와 함께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검증하는 점만 갖고 각 과학 연구는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고체 물리학자와 이론 물리학자의 연구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지식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흔히 연역법과 귀납법을 이야기합니다. 기하학은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는 공리에서 시작하여 지식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이런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모든 증거를 모아서 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찾는 귀납법이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모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옳은 공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현재까지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한시적 설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옳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론이 되고 또 법칙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나 법칙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론과 법칙은 모두 임시적인 것으로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만 옳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물체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갈릴레오와 뉴턴의 설명, 아인슈타인의 설명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발전한 것입니다. 이제 과학 탐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나아가는 길이 휘어진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례는 어느 심리학자의 진단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틀릴 위험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밝혀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과학 이론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의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무명의 과학자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의 의견은 틀릴 위험이 전혀 없이 안전합니다. 과학의 이론이나 또는 현상에 대한 임시 설명인 가설은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옳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있느냐 보다는 틀렸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을 반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반증 가능성이 과학적 가설의 특징입니다. 과학 가설이 갖춰야 할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집 차고에는 용이 산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의 대중화에 힘썼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님의 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영어로는 The Haunted World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 창고에 숨을 쉴 때마다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어. 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은 아마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지. 용과 관련해서는 전해지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야. 보여줘. 나는 당신을 창고로 안내할 거야. 창고에는 사다리, 빈 페인트통, 낡은 세발 자전거 뿐이지. 용의 흔적은 눈꼽만치도 없어. 용이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 손을 뻗어 창고 안을 가리키며 내가 말할 것이야.
우리 집 창고의 용은 눈에 안 보이는 용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이제 당신은 창고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겠지. 발자국을 찾으려고. 좋은 생각이야. 이 용은 공중에 둥실 떠 있어. 영리한 당신은 적외선 카메라로 용이 내뿜는 불을 찾아내려고 하겠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한데 이 용이 내뿜는 불은 전혀 뜨겁지 않아서 적외선 카메라로도 찾을 수 없어. 조금 화가 난 당신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공중에 뿌려 용의 모습을 보려고 하겠지.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이 용은 형체가 없어. 그래서 페인트가 묻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는 당신이 제안하는 모든 과학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왜 그것이 소용없는지 설명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으며 뜨겁지 않은 불을 내뿜는 떠 있는 용이 있다는 것과 아예 용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어느 누구도 차고에 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주장은 엄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참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학적 주장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은 검증할 방법, 좀 더 엄정하게 말해서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증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증거를 모으고 이에 따라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과학자의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검증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 지식을 축적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한때 미국 남부의 울창한 숲에는 흰부리 딱따구리라고 하는 위험있고 아름다운 새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1900년대 초에는 벌써 멸종 위기종이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멸종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가상의 이야기는 2004년과 2005년에 있었던 흰부리 딱따구리 서식지 탐색 작업을 바탕으로 꾸민 것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증거나 논점은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흰부리 딱따구리는 1944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코넬 대학의 연구팀은 흰부리 딱따구리가 멸종되지 않았고 아이칸사주의 캐시강 유역의 야생보호구역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과 또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2005년 4월 28일 열렸던 기자회견에는 내무장관이 참여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는 우리 돈 약 130억 원에 해당하는 $10,000,000를 들여 거주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새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야생동물 보호기금을 삭감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후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다른 연구팀들이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이 플로리다의 북서쪽 지역에서 흰부리 딱따구리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연구팀도 흰부리 딱따구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활동지에 제시한 사례에서는 흰부리 딱따구리 발견팀의 일원이었던 한 대학원생이 그 여동생과 편지를 교환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흰부리 딱따구리가 멸종되지 않고 생존해 있다는 증거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흰부리 딱따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가머리 딱따구리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활동지에 소개된 이야기를 꼼꼼히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림은 과학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면 먼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통해 가능한 설명을 임시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검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임시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증 과정을 거치면 임시 설명이 비로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한 번의 연구로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입각해서 다시 살펴보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한 걸음씩 진리에 가까워지는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림의 과정에 브래드의 주장과 메리의 반박을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라진 숲의 왕을 찾아서 사례는 실제 상황에서 과학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과학적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지요. 각 개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증거의 양도 다릅니다. 또한 과학적 증거가 모두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증거는 단 하나만으로도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데 영향을 줄 만큼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물종이 멸종했는지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와 멸종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는 다르다고 하겠지요. 과학적 방법은 종종 심리학 등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 또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자연현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학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 효과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지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간, 시간 추리력이 향상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태교 음악 세트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연구가 제대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먼저 제시된 사례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또 인터넷을 검색하여 모차르트 효과가 있다고 긍정하는 주장과 효과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하는 주장을 모두 찾아보세요.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져본 다음 자신의 결론을 내려보세요. 인터넷에서 얻는 자료가 모두 믿을 만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보고서를 검토해 보세요. 이 연구의 과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모차르트 효과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신문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이 효과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다른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진위가 아니고 그만큼 모차르트의 피아노 음악이 사람들의 정신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의 심리나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표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을 일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과 과학적인 접근으로 나누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접하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차르트 효과가 정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계획하여 봅시다. 변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관리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계획하여 봅시다. 남을 위해 대신 해주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1872년 영국의 한 의사가 실시한 이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 이야기는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안내하는 신문기사 형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도가 병을 치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믿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중보기도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또 기도가 치료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해도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이 사례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기도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양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대신 기도의 효과에 의존하는 일은 나쁜 과학과 나쁜 신앙이 만나 모두를 잃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 이 사례를 통해 어떤 처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주장과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주장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논박하여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과학적 사고를 위한 방법을 소개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칼 세이건 박사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제시한 헛소리 진단 키트, 영어로는 볼로우니 디텍션 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실은 2번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기처럼 사라지듯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자신이 들은 내용을 반복하기도 하지요. 모두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카이 세이건 박사는 독자적인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실 확인이 중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술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기자, 스파이, 그리고 과학자들 모두는 이중 확인을 하는 습관을 배웁니다. 우주 저 멀리서 특이한 주파수의 전파가 오는 것을 측정했다면 과학자들은 2번, 3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하는 것은 옥신각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히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에게 과학이나 다른 복잡한 주제에 대한 논증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의견을 갖기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증거에 대해 토론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권위에 의한 논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정통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의한 논증으로 논리적 오류의 한 가지입니다. 칼 세이건 박사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위자들은 과거에 오류를 범해왔다. 미래에도 또 그럴 것이다. 과학에는 권위자가 없다. 기껏해야 전문가가 있을 뿐이다. 전문가는 오랫동안 그 분야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분야가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식의 전문가도 때로 실수를 합니다. 다음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더 많이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설명되어야 할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할 모든 다른 설명을 생각해라고 세이건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야 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에 종종 매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에 귀신이라고 추정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소리가 가능합니다. 절도범의 소리일 수도 있고 고양이나 바람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너구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일 수도 옆집 텔레비전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가능성 있는 설명들, 즉 많은 가설을 갖게 된다면 정확한 답을 놓칠 확률이 적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많은 가설들 가운데 아닌 것을 찾아내는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첫 번째 아이디어를 쉽게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가설을 많이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강력한 원투펀치처럼 단순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많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모든 제기된 설명은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 증거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흥미로운 관념에 불과합니다. 가설이 자신이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가설을 덧붙이지 마라. 칼 세이건 박사는 스스로에게 그 아이디어를 왜 좋아하는지 묻고 다른 대안들과 공정하게 비교하라고 강조합니다. 거부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라.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능한 수량화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설명이 무엇이든 몇 가지 측정했다면 수치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확신에 찬 답을 찾기에 훨씬 쉽다. 모호한 아이디어에는 많은 설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중 누가 더 나은 피규어 수집가인지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느낌이나 인상만으로는 자신의 느낌이나 인상만을 바탕으로 토론을 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화된 특정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토론을 정한다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집품의 범위나 모은 개수 등을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논증의 여러 고리가 유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개의 주장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단 몇 개만의 연결고리는 약하거나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포함하거나 중요한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논증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모든 관련성들은 유효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칼 세이건은 거의 대부분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논증의 고리들을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은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떠한 병도 자신의 면역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는 약을 먹이지 않고 키워야 한다. 첫 번째 고리는 단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약합니다. 설사 개인의 면역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다고 해도 연결고리에 허점이 있습니다. 약을 먹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면역력으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약을 먹이지 않고 자란 아이가 더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컴의 면도날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가설이 있다면 간단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선택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오컴의 면도날은 우리에게 어떤 설명이 더 진실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명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어떤 가능한 설명으로부터 검토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한쪽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러이러하다면 이것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많은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것이 또한 사실이라면, 저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설명될 수 있다. 수많은 조건의 뭉치에 의지하는 설명은 올바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조건들 각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가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을 택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복잡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설명에서 시작하고 그 근거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아이디어는 반증 가능한지 물어라 입니다. 주장 중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장미와 같다. 보라색은 녹색보다 낫다. 내 차고에는 보이지 않는 용이 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들을 무시합니다. 과학적 가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은 검증 가능해야 하고
특히 반증 가능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칼 세이건 박사는 자신의 주장은 반드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검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는 주장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고 하여 하나의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우주는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 밖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이 아이디어는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면밀한 실험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미스터리를 풀고자 할 때, 즉 자연에서 관찰한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칼 세이건 박사의 충고에 따른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실을 체크하고 확인 가능한 설명의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을 통해 어떤 것이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덧붙여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관찰을 통해 마련할 수도 실험을 통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는 잘 계획되고 관리된 실험이 열쇠다. 우리가 사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 있는 설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해야 한다. 고 칼 세이건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주장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 방법에 대해 이해하여야 합니다. 과학적 방법은 크게 가설, 연구 방법, 결론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가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 사이비과학, 쓰레기과학, 반과학이 됩니다. 사이비과학은 가설을 제안하고 예상을 하지만 이 가설은 반증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인이 지구를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특정한 사람만 만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중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쓰레기 과학은 데이터를 조작하고 일부만 인용하거나 거꾸로 해석하는 등 증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원하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과학은 증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선입관이나 신념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과학의 실증적인 방법을 거부하여 절대적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입장도 일종의 반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의한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과학인지 아니면 유사과학, 쓰레기과학, 반과학 중의 하나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1969년 7월 20일 미국 동부표준시로 오후 9시 56분 지구의 여러 곳에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다른 천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지요. 이것은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런데 이 장면이 직접 달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지구 위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는 것이 미국이 꾸민 일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윌리엄 찰스 케이싱이라는 작가가 1974년에 쓴 우리는 결코 달에 가지 않았다. We never went to the moon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박스 TV가 2001년 케이싱의 주장에 바탕을 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관련 영상이 케이블 TV에 방영되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달 착륙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의 증거는 15가지 이상이지만 그 한 가지 예로 나사에서 발표한 영상에 보이는 그림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에 의한 그림자의 방향이 모두 나란해야 할 텐데 착륙선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생기고 바위의 그림자는 남동쪽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두 우주인의 그림자가 나란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가까이 있는 광원에 의해 생긴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것을 적용해 봅시다. 인터넷에서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여 시청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